오늘 이제 제가 사실 도시재생 큐레이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본래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듯이 도시재생을 듣던 주민 아니면 청년으로 시작해서 이런 강의를 한 2년 동안 좀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재생 전문가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된 교수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처음 접하는 사실 주민이 구조화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재생 대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그런 강의들을 큐레이션하는 역할에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저고요. 저는 이제 본래 어떤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일 때 이런 창업 관련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강의를 딱 듣다 보면 보통 이제 소자본 청년 창업이 1억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거의 말단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굳이 창업을 생각할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미만을 투자해서 월 순수익 500을 벌리는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게 저의 도시재생 사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미만으로 사실 창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도심 아니면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불리는 임대료가 싼 공간에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한 5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시는 바디피 스튜디오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 한번 보시다 보면 딱 한번 보면 SNS나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디지털 마케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센터 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면 아마 기초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 똑같은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읽혀드리는 방법,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후단에는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정지된 7월 28일 기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 재창조 사업, 혁신 사업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하드웨어 사업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이 시점에서 로컬 큐레이터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도시재생 트렌드가 변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런 거 하면 맨 앞자리에 계신 분들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강사가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뻔할 수가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사업 뭐라고 혹시 생각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칙칙한 네. 그런 마을에다가 뭐 벽화를 그려서 네. 활기를 부는다든지 네. 그런 걸 떠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 국민의 90%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다. 근데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걸 좀 깰 건데요. 한 분만 더 좀 여쭤볼까요? 우리 요쪽에 네, 끝에 한번 제가 먼저.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힘? 끌어모으는 힘? 끌어모으는 일이요. 끌어모으는 일. 하는 네.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을 제가 보통 1년에 400에서 500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도시재생 사업이 뭐냐고 여쭤보면 놀랍게도 주민분들이 이 강의를 5번, 6번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뭐예요? 라고 딱 질문을 드리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들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담당자가 교육 기획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A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확립돼서 누군가한테 설명해주는 도시재생 활동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를 수십 번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딱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시재생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걸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도시재생 사업은요. 많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너무 어렵죠. 사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활성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야는 도시재생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문화 활성화, 상권 활성화, 주거 활성화, 복지 활성화, 교육 활성화 이런 식으로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야는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활성화다. 근데 그 활성화가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세요.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면서 왜 도시재생 사업은 전문가들 그리고 하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냐면 앞에 도시자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자가 붙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내가 주민으로서 청년으로서 바꿀 수 있을까?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의 내부에 들어오다 보면 도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을 바꾸고 공간의 컨텐츠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바꾸는 거지 도시를 먼저 바꾸고선 공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즉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런 창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창고의 원래의 목적은 뭘까요? 창고의 원래의 목적은 짐을 쌓아놓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창고가 사용되어지다가 새로운 창고가 딱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창고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저 창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딱 보니까 그냥 놔두긴 아깝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창고를 다시 한번 활용해보자 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창고는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고들은 신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창고를 활용하고 불편함도 없고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간이 있었다고 그냥 단순하게 다시 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사람들은 이 창고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간을 기존의 목적대로만 쓰는 것들을 우리는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활용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공간을 재활용만 해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 번쯤 보셨듯이 이런 창고를 원래 창고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새로운 컨텐츠와 기획을 통해서 여기가 새로운 공간으로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탄생. 그래서 기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아서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공간을 재활용 및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자, 제가 오늘 사실 여기 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나무길부터 저쪽 다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 한 200장 넘게 찍었는데 사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간에만 국한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공간의 예제로 한번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합니다. 지역에 가치가 없던 공간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 않던 공간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이 공간을 개선시키고 개선시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시킨 공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케팅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도시재생 사업의 역할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그냥 개선만 했어요. 개선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공간이 있다는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도시재생 관련돼서 이 주민분들이 좋은 강의인데 아니면 좋은 교육인데 잘 오지 않아요. 그 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정책과 교육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일반 뉴커머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확장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개선에만 힘을 썼다면 이제는 이 개선된 내용들을 인지시키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했던 작업은 이겁니다. 이렇게 지역에 버려진 공간들, 여기는 천안의 광덕이라는 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공간,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쉬운 예제가 이런 예제입니다. 보여드려볼게요. 이 친구는 카페를 하는 친구가 와서 사실은 이렇게 공간을 이게 이제 5년 전이에요. 5년 전.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간을 발굴하고 그 공간에다가 컨텐츠를 집어넣고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 컨텐츠를 지역에 있는 사람과 중요한 거는 지역을 넘어서 생활권에 있는 사람에게도 홍보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운영하는 대표는 5년 만에 지금 현재 몇 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자유투했던 우리 여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요 카페를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 처음에 한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에는 몇 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좀 잘 됐거든요. 몇 개 정도 하면 될까요? 몇 개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요 친구가 도시생 사업 공부한 다음에 야 저런 공간들이 앞으로 트렌드적으로 바꾸고 마케팅만 잘하면 돈이 되겠구나. 아, 몇 개일까? 6개? 6개요. 지금 140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볼 회사인데요. 주식회사 90이라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90이라는 회사는 왜 90일까요? 이 대표자가 90년생이에요. 그래서 당시 초창기 때 제가 같이 했던 역할은 지역에 이렇게 가치 없고 저건 안 돼. 저 지역은 안 돼. 설마 저기까지 사람이 오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고 사실 가장 성공했던 카페 중에 하나가 천안 광덕 쪽 목천 쪽에 있는 교토리라는 카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도시생 사업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도시생 사업을 공부하면서 7년 안에 일반 청년에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임차를 하던 임대인에서 지금은 건물주가 됐다는 게 많이 다른 점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과 굉장히 접점을 이루고 있는 이 도시생 사업은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항이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현수막의 원래 목적은 뭘까요? 현수막의 원래 목적. 현수막의 원래 목적은 홍보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활용하고 버렸어요. 근데 아마 15년, 20년 전부터는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쓰죠. 가방도 만들고 우리 뭐 에코백도 만들고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상품들을 업사이클링한다. 이거 한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사이클링이 다시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재활용.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공간이나 상품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한다. 도시재생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이커스가 아니라 리메이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 건물에다가 어떻게 했죠? 건물을 부시고선 가게를 여는 게 아니라 그 공간들을 개선하고 아니면 그 공간에 어울리게 들어가서 새로운 카페들을 만들고 트렌드를 만드는 거. 즉 기존의 공간들을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입혀서 하는 형태가 좀 달라졌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뭐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두 단어 재활용과 재활용은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환경 쪽에서 얘기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환경 쪽에 연결된 이야기라고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실제로 그린 뉴딜이라는 사업과 굉장히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따 트렌드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ESG나 RE100 이 제도와도 연결돼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심도 있게 트렌드를 읽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뭐가 되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간과 도시를 활성화하는 한 단어로 줄여서 할 수 있고 공간과 상품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 기업이라는 최근에 뭐 관계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도시재생 사업을 접하는 분들 도시재생 기업은 뭐라고 부르냐? CRC라고 부릅니다. 뭐의 줄임말입니까? 혹시 여기 내가 센터에서 오신 분 혹시 있을까요? 안 드시겠죠? 그랬죠? 제가 이제 여쭤볼 것 같으니까 CRC는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재생 기업들은 어떤 걸 하냐? 옛날 때는 벽화 그리는 사업을 한다. 요거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버스킹을 한다. 아니면 공방을 한다. 요즘 CRC 도시재생 기업들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선택한 이 가방이 요즘 화제입니다. 소재가 폐차에서 나온 자동차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가치 소비, 이른바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들어보세요. 저도 만져봤을 때 이 부분이 차의 어느 부분인가 싶을 거예요. 아이오백.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재활용과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그냥 도시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는 최고급 승용차에서 떼어온 가죽 의자로 가방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가죽을 깨끗이 닦아 건조한 뒤 사용하는데 폐수를 발생시키는 화학약품 처리나 염색 과정은
생략하는 게 특징입니다.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부품도 주요 재활용 대상입니다. 버려진 천막과 자동차의 방수포 등을 활용한 한 해외 업체 제품도 인기인데 연 매출만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폐차에서 나온 부산물은 연간 4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에 모두 땅에 묻히거나 토박돼 왔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이른바 업사이클 소비 문화와 함께 새로운 생산 원료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재활용 소재 천편일률적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서 더 인기랍니다. 이런 MZ세대의 가치 소비 더 의미 있어 보이는 이유겠죠. 자, 그래서 상품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람들도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의 영도입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원래 부산은 영도라는 동네는 어떤 상업지역이기보다는 조선 관련된 수리업을 하는 지역이었고 이 공간은 상업지역으로서는 부적합하다던 지역이었습니다. 공장의 원래 목적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기존의 목적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 콘텐츠나 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온다. 문구 제조, 철제 문구 제조의 사람도 이제 바뀌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그때 영도에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즐거워요. 소리가 너무 즐거. 소리가 좀 너무 적답니다. 적다. 네. 아니까. 정말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영도를 어떤 매니징하고 있는 ITBP라는 팀이고요. 리턴 투 부산 포트, 돌아요 부산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도시 스카이라인이 뭐 사실 이제 서울에 모든 자본이 몰리고 모든 게 몰리니까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고 도시나 동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자산들을 활용하고 물질보다는 그런 관계라든지 새로운 가치들에서 단순하게 도시에 대한 벽화들이고 화질을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그런 돈 많이 들여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유효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워넣어서 도시를 좀 더 활기 있게 만드는 또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실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일하고 뭐 행복한 여가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영도라는 테스트 베드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공간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간의 콘텐츠를 놓을까? 즉 어떤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기획하는 능력과 문화를 기획하는 능력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갖춘 사람을 최근에 중소벤처기업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각자의 영역이었는데 각자의 영역대로 하다 보니까 문화 쪽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분들은 문화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다 못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났던 부분이어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 하나 낼 건데요. 이게 이제 주민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은 보통 버리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CRC, 도시재생 기업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즉 요것을 가지고선 재활용, 재활용을 해서 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가치 소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혹시 어떤 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마스크를 가지고선 한 제가 5초 정도 생각할 시간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라면 마스크를 가지고선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CIC로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거는 제가 이제 원주시에서 도시재생 강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초 정도 생각하셨나요? 한번 우리 까만색 티셔츠 안경 쓰신 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선생님이라면 혹시 마스크를 가지고 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요? 아니, 저 남자 뒤에 선생님. 딱히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렇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없는 외출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새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이 마스크는요, 실제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쐬게 되면 액체로 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굳히면 다시 플라스틱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각양각색에 버려진 마스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할 때 이 과정을 하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버려진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땅속에서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450. 자, 450년이 걸린다는 것도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치를 심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원주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폐마스크 3만 장을 수거, 소독과 코 지지대 제거 작업 등을 거친 뒤 마스크를 녹여 추출한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부터 골프티, 휴대전화 거치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버려진 마스크 10,000장을 모으면 이런 돋보기 안경 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내집니다. 마스크를 아무도 재활용 해보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시각에서 처음 이 마스크를 재활용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탈바꿈한 마스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호입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하면서 항상 왜 여기까지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손 드신 거 아니거든요. 네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에서 도시자를 빼지 않거든요. 이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장소, 우리 동네가 될 수도 있고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상품에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서 아니면은 개선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시재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시재생에 대한 역사를 먼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시재생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도시재생 아까 저요 했던 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도시재생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2000년 이후인데 몇 년도 그냥 틀려도 됩니다. 2010년.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어떤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을까요?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 전에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까먹죠.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한 분이 계셨는데요. 누구부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를 우리는 선도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7년부터 올해까지의 사업을 우리는 뉴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28일, 올해 7월 28일 기점으로 조금 요것도 명칭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관계자분들은 이번에 용인에 갔던 박람회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로 바뀌었고요. 지난번에 했던 홍천에서 했던 도시재생 한마당은 도시혁신 한마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요거부터 이해하고 가는데 그럼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뉴딜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선도사업과 뉴딜 사업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규모가 달라졌고요. 주체가 변경이 되었고 세 번째, 예산의 집행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덜 중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번째입니다. 도시 뉴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체가 변경됐던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선도 사업 때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울형 도시생 사업은 따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서울시라는 친구 딱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 너 키가 몇이냐? 180이요. 몸무게는요? 70. 어깨 넓이는 100. 얘를 기준으로 딱 기성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라는 친구를 딱 불러요. 청주시는 키가 190에 어깨 넓이가 105, 몸무게가 90kg입니다. 자, 서울시 이 딱 맞는 기성복을 우리 청주시라는 친구한테 딱 주면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떤 기준, 그 동네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이때는 정부 주도에서 누구의 주도로 바뀌었다? 행정과 주민의 주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민분들은 어떤 의견을 내는 거냐? 우리 동네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요. 이게 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청주는 키가 190이에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생 사업을 공부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도시생 사업은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 주도형 사업은 맞지만 주민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과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행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문서화하는 작업들이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도시생 사업은 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교육을 끝나고 나서 앞에 딱 갔는데 요 앞에서 유전이 딱 터진 거예요. 그 유전은 뭐예요? 우리 여기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시재생, 청주시 도시재생이라는 뉴딜 차가 딱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유전에서 나온 딱 기름을 퍼다가 바로 두면은 차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겠죠. 중간에 어떤 게 필요하죠? 정제, 정류야경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죠?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주민이 함께 호흡을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뉴딜이라는 차는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것도 잠깐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들 도시재생 사업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동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200억 됐대.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뭐 한 거 같긴 해.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와, 동네가 바뀌었다 느낄까요? 아니면 도대체 돈 200억 어디다 쓴 거야? 어디다 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후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도 사업 때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여기에밖에 쓸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뉴딜 사업에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졌으나 지금 다시 한번 올해 들어오면서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중단한다. 뭐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약간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혹시 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뉴딜 사업? 뉴딜 사업은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가지가 있나요? 혹시 센터에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아, 센터 계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자, 뉴딜 사업은 혹시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네.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되게 헷갈리죠? 되게 헷갈리죠? 제가 왜 중요한 강의 중에 이거를 항상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의 ABCD 가나다라 마바사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례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랑하는 사례밖에 안 됩니다. 이걸 듣고선 사례를 들으면 저거구나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요거 한 5분만, 한 10분 만에 더 외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까먹고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못하시겠죠? 제가 마법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저랑 따라만 해주시면 10분 안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까먹게 기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사업은요, 총 뉴딜 사업에는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게 1단계, 가장 큰 게 5단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 뭐 지금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랑 같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읽고 같이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후드, 지금 약간 이제 졸업이 오시는 것 같은데 후드 입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얼마 정도를 가장 작은 단위에서 1단계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얼마 정도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1억 원 정도요? 세금인데 좀 더 써보세요. 세금인데 내 돈이 아니니까 좀 더 써보세요. 10억? 10억이면 괜찮으세요? 제일 작은 거는? 만족하시죠? 자, 도시재생 사업 1단계 가장 작은 단계는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50억부터 시작합니다. 50억. 50억부터 시작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200억, 200억인데 제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50억씩 든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50억. 그럼 50억 넣으니까 2단계 얼마예요? 100억이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 다음에 얼마였습니까? 먼저 이해를 쉽게 위해서 150억, 200억, 250억이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딱 교육이 끝나고 가는데 여기 소나무길에 현수막이 딱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100억짜리 사업이 선정됐다. 자, 몇 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 사업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나누는 기준 중에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예산의 규모. 두 번째는 뭐죠? 얼마나 넓은 사업의 면적지를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면적 5만 제곱미터 1단계, 2단계 5만씩 듭니다. 5만에서 10만. 이거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단계 20만 미만, 5단계는 얼마? 50만 미만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난다. 여기까지는 다 되시죠? 여기까지 다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통 교육을 제가 받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교수님이 딱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은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딱 돌아보면 놀라운 현상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되죠? 모든 주민분들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뭐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지붕에서 물이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집수리 해야 되겠죠? 그게 몇 단계 사업이더라고요? 1단계. 아주 쉽게는.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집을 딱 해결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골목길이 어둡고 지저분하고 무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띠 누르면 경찰 출동하는 거. 그거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땅에 딱 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로고젝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벽화 그리기. 그러니까 요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들이 몇 단계? 2단계. 자, 근데 우리 동네에 상권이 잘 없어가지고 꼭 뭘 하려면 시내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동네 상권을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몇 단계? 3단계. 4단계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이제 문화, 예술, 협동조, 사회적 경제까지 하는 게 몇 단계? 4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5단계는 뭐냐면 아예 인허 산업 자체가 없어서 체질로 아예 경제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 지역들. 예를 들면 저런 태백 같은 지역들 아니면 저쪽 통영 같은 지역들. 아예 기존의 산업이 달랐는데 이 산업 자체를 뒤집어엎는 사업들을 우리는 5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어느 날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몇 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 사업.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한옥마을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 때 굉장히 대표적인 선지 모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한옥마을은 대략 몇 단계 정도의 사업일까요? 4단계? 그렇죠. 4단계 정도 되겠죠. 문화관광도 있고 상권도 있고 주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그 지역에서 창업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청주에 딱 온 거예요. 나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해서 나 지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몇 단계 사업이냐면 1단계 사업인 거예요. 그럼 청년 창업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냥 도시재생 사업은 다 똑같구나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소나무길은 대략 몇 단계 사업이겠습니까? 4단계. 그렇죠. 4단계 사업이 되겠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동네에 딱 갔는데 동네에 전통시장도 없고 그냥 주거만 있어요. 주거만. 그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려면 최대 몇 단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2단계 아니면 3단계. 거기 만약에 시장이 엮여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로고젝터 보면 이건 2단계 사업.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그럼 뭐라고 부르냐? 자, 1단계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하는데 아마 관계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대부분 관계자분들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우동살 이렇게 불러요.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은 우동살. 근데 저걸 왜 알려주지? 제가 주민으로서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지역은 우동살이 돼서 CRC를 만들어서 생활 SOC를 관리할 거예요. 주민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러더니 나가면서 오늘 점심은 우동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이게 어떤 줄임말인지. 그래서 이 1단계를 우리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하고, 자 2단계는 주거지 주변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주거지 지원형.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띠 누르면 경찰 출동하고 로제크하고 그다음 벽화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프티드라고 합니다. 세프티드는 뭐의 줄임말이냐? 뭐의 줄임말이죠? 범죄, 안전, 예방, 디자인입니다. 벽화를 그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벽화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한테 여쭤봅니다. 벽화를 왜 그립니까? 그거 왜 그리는 거예요? 저한테 다양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릴까요? 벽화는? 벽화는 왜 그릴까요? 뭐 여기 딱 요 줄에 남성분이신가요? 맞나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벽화는 왜 그릴까요? 아무래도 깨진 유리창 효과를 뭐 센터 직원분이신가요? 네. 역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골목길에서 담배꽁초 하나 버려놓으면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거기다 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정돈하고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사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우리가 뉴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뉴딜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습니까? 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죠? 공공의 자본을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벽화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로보젝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는 또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업종에 관련된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과 어떤 소비 창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근린형이라고 불리고요. 이거는 조금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근린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중심 시가지에 모여서 뭐 한다라고 해서 중심 시가지형 경제를 완전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경제 기반형이라고 할 건데 저랑 지금부터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 뭐라고 한다고요?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안 들려가지고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좋습니다. 이거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안 어색해집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주거지 지원형. 세 번째 일반 근린형. 네 번째 중심 시가지형. 다섯 번째 경제 기반형. 제가 30초 드릴 거고요. 한 분만 시켜볼게요. 요거가 딱 알고 가면요. 도시재생 사업 살짝 들으면 몇 단계인지가 다 보이고요.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의 사업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담당자님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자, 그럼 한 분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두 다 눈빛을 피하시니까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시간 동안에 2시간 어차피 소비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받으면서 어차피 내가 시간을 투입하면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 그럼 이건 꼭 얻어가셔야 돼요. 오늘 강의 중에. 요거가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했었습니까? 활성. 오,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까먹으셔서. 두 번째, 공간이나 상품을 재활용하거나 뭐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자, 그 다음에 뉴딜 사업 전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선도 사업이 있었고요. 우리 뉴딜 사업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 보고하셔도 되고요. 아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러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해서 무언가 얻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셔도 되고 틀리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개가 있고요.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 두 번째 주거지 지원형. 세 번째 일반 근린형. 네 번째 중심 시가지형. 다섯 번째 경제 기반형. 자, 문제. 어느 날 집에서 물이 셉니다. 자, 그래서 지붕 수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몇 단계 사업입니까? 1단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동네를 도시재생 쪽으로 해석하는데 다른 눈을 가지게 돼서 꼭 요 5개들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였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단계별로 제가 좀 사진을 가져왔어요. 1단계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조금 쉽게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한 번쯤 보셨죠? 이해가 되시죠? 사진을 보니까. 자, 이런 사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집수리 사업은 내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있어요? 아니, 굳이 내부를 안 해줘? 그러면 나 안 할래. 이런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거의 최초로 요 외부와 내부를 함께 융합으로 해주는 지원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같이 기획해서 담당했었던 사업인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광명시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요. 내부는 그린 집수리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외부 내부를 총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도시재생 사업 집수리 사업은 몇 %까지 지원이 됩니까? 90%. 근데 그린 집수리 사업은 몇 %?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주거를 단순하게 외부적으로 개선하는 걸 넘어서 그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체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청도 잘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 예를 들면 문화도시 사업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융합해서 부처를 만들고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업들을 융합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와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많은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보여주는데 공간을 단순하게 집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빈집 사업 같은 것들 하면요. 어떤 거 하냐면 그냥 임대주택 같은 것들 만들거나 청년주택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단순하게 공간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돈이 싸다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거는 잘 되지 않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 봤습니다. 청년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이 와 청년들이 가서 몰리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기존의 공간들을 기존의 콘텐츠 원래 재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는요. 지역의 빌라의 빈 공간들, 지하 1층 공간들이 습하다는 단점 때문에 맨 처음에는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했지만 팔리지가 않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으로 본 게 아니라 빈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이런 사업을 합니다. 뭘 만들고 뭘 했냐면 바로 그런 빈 공간, 지하 1층에다가 습하다라는 단점을 장점화시킨 이런 빈집 은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버섯을 키우는 사업을 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공간을 바라볼 때는 그 공간을 비틀어보고 다른 용도로 비틀어 봐야지만이 새로운 콘텐츠로서 사람들이 기회를 하는데 한번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8월 9일 목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자치단체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거나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천시가 이런 빈집을 농장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선반 위에 성인 활동많은 나무 토막이 놓여 있습니다. 버섯 재배용 나무인 배지입니다. 배지안까지 수분을 공급해 버섯 성장을 돕습니다. 신고 10초 동안 합니다. 자, 시시. 냉풍기를 이용해 온도는 20도 안팎으로 유지해주고 스프링클러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한 달 뒤면 이 나무에서 상품성 있는 표고버섯 5송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버섯 재배 시설은 이달 말 1년 이상 방치된 원도심 반지하 주택 20곳으로 옮겨집니다. 생산한 버섯은 저렴한 가격으로 원도심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의 조그마한 마트들이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웃이 농작물을 생산해서 주변에 가장 신선하게 제공하는 것이. 인천시는 도시농장이 지역 내 7천 이 분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시재생과 스마트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넘어가면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사업체분들이 가장 공동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 뭘까요? 공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카페 그 공동사업 중에 잘 되는 카페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왜 주민들이 하시는 동네 카페가 그렇게 크게 잘 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MZ세대 트렌드를 못 따라가. 그것도 진짜 큰 이유입니다.
맞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동네 주민이 100명인데요. 바리스타가 몇 명이에요? 98명인 거예요. 동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일단 소비자분과 메이커의 구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소비의 어떤 공간으로서 인식되지 않는 거죠. 최근에는요, 이런 사업들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양양에서 이런 사업들.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뭐냐면 공유 창고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아파트처럼 분양해 줍니다. 그러면 왜 양양 같은 지역이 잘 되냐? 거기는 양양은 최근에 뭐가 유명하죠? 서핑이 유명해요. 그거를 매일매일 서핑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요. 뭐로? 무인으로.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카페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마을가게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인건비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오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무인이 아니라 유인의 공간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되게 필요한데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에 요새 가시면 이런 시설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앵극화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책 읽어보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센터에서 아니면 현장 센터에서. 이게 뭡니까?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이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센터에서 비누 만들기 하고 초 만들기 하고 이런 거 왜 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주민분들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왜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모이게 해서 네트워크, 관계 구성을 하고 사회적 구성, 관계를 하는 게 사실 이거의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가 지다 보니까 원래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런 프로그램들은 예산 소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추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돈이 들어온다던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기획자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문화기획을 두면서 캠프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DI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Do It Together라고 해가지고 Do It Yourself DIY에서 이제는 공간에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을 함께 개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가져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1인당 참여 비용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인데 오픈하면 보통 뭐 2-3시간 안에 마감이 되고요. 참여자 비율 중에 40%가 여성 참여자입니다. 여성. 보시면 참여자분들의 연령대가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지금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막노동을 왜 하지 하면 나는 30대 이상이다 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될까? 자,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한 몇 회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돼요. 심지어 무료도 아니고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왜 인기가 많을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 좀 보여줄까요? 저 뒤에. 왜 많을까요? 이게 인기가 왜 많을 것 같으세요? 오,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분들은 단 한 번도 뭔가를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들에게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의 장르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풀어주는 기획들이 이제는 먹히는 거고요. 이제 도시재생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화 시키고 문화기획의 콘텐츠를 담아서 수익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지속성을 못 갖게 되면 그 도시재생 사업은 마무리되거나 소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제 감천마을, 도시재생 사업 하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이 감천마을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실패한 케이스입니까? 어떻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실패했나요? 성공을 했나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내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선도 사업을 통해서 어떤 행정에서 어쨌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부 주도, 지자체 주도로서 딱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왔냐면 관광객들이 딱 왔어요. 그렇죠? 관광객들은 왔죠. 관광객이 오는 거는 주민들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 첫 번째 주차기가 힘들어지고요. 두 번째 쓰레기가 쌓이고, 세 번째 소음 문제가 생기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관광객이 몰리면 같이 함께 붙어서 성장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상권입니다. 상권. 상권이 좋아지면 놀랍게도 뭐가 오르냐면 월세라는 게 오른다는 거죠. 월세가 오르면 기존에 여기에 주거를 선택했던 분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힘든 분들이 많을까요?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평균을 냈더니 1년에 이 감천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의 숫자가 1년 평균 480명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버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듯이 선도 사업에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왜 여기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게 만든 계기가 크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영향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2단계 사업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벽화 사업은 이제 세티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도 되게 많이 하죠. 이런 사업들. 네, 이런 사업들. 자, 이거는 이제 클린하우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클린하우스를 여러분들 아마 전국에서 많이 이거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활성화 계획의 어떤 폐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다른 지역인데 대부분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활성화 계획을 쓰는 용역사가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여기 이름만 바꾸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되냐? 도시재생 사업의 프랜차이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특징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 대부분 카피캣이 되고 듀플리케이션 현상이라는 복제 현상.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500군데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사장되는 사업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 주민들이 아마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퍼실리테이션.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화시키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와 지역화를 시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맞는 형태의 이런 사업들로 변경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뭐냐면 퍼실리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퍼실리테이션 협회에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퍼실리테이션을 하시는 전문가께서 어떤 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단순하게 관계만 퍼실리테이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 순창, 이제 상권인데요. 순창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순창, 고추장. 제가 여기 원도심 딱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저 끝에 보니까 청주시 공동체 지원센터인가요? 거기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고 순창에도 많은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비둘기? 아, 비둘기. 생각을 못했네요. 비둘기인지는. 비둘기 생각을 못했네. 정답은 노인입니다. 노인. 자, 지역에 노인이 고령화가 됐다는 것은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많은 지역에서는 단점이라고 했어요. 순창에서도 맨 처음에 이런 고추 말리는 창고를 이런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공간은 개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콘텐츠를 넣을 때 어떤 콘텐츠를 넣냐? 서울에서 유명한 거, 부산에서 유명한 거, 어디서 유명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만의 콘텐츠가 안 되다 보니까 굳이 그 콘텐츠를 소비하러 이 공간까지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지역을 돌아봤더니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자원이 있지?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트렌드나
어떤 문화 자원을 만들 때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지역의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할머니가 많다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다 단점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저 시니어 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콘텐츠 문화 기획화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구름을 해본사 에이요 신세계 에이 구야 랩이 노래냐고 축구같지만 내가 랩을 할 줄이야. 요즘 도시재생 사업 트렌드는 공간을 개선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어떻게 지역의 로컬화된 콘텐츠를 만들까가 고민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순창이라는 동네 주민으로서 이런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오신 관광객들한테 한 가지를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면 뭘 드리겠습니까? 10초 동안 나라면 뭘 드릴 거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드리겠나? 이런 고민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시재생만 하실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요. 문화재단에서 되게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공간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시니까 저렇게 콘텐츠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 내일부터는 또 대전문화재단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문화기획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그런 이유들이 지금 문화 쪽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빨리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 업계에서도 이 문화 쪽의 이해가 되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아까 아이디어 좋으신 우리 여기 파란색 토끼 옷이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나라면 뭐를 제공하겠다, 무료로. 어렵죠? 이런 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뭘 제공하시겠습니까? 고추 티백. 고추 티백은 어떻게 먹는 거죠? 그때 왜 지금 부산에서도 어묵 티백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매운맛을 해갖고는 요즘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젊은 세대들이 그냥 그걸 좀 이제 담그면 어떻게 막 청양고추 썰고 이런 것도 힘들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좀 조미료 살짝 가미해갖고서는 주민원들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좀 비용이 좀 들긴 하겠네요.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뭐 강의 같은 거 하십니까? 아니요. 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아이디어 너무 좋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문 안 드렸던 우리 흰색 여기 점퍼 입으신 선생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선생님입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네. 나라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나라면 뭘 공짜로 하나 드린다고 하면? 휴대가 아니면 튜브랑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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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거는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추장을 주면 옆에 고추장 상점 아저씨가 멱살 잡습니다. 나와서 여기서 많이 잡혀보셨잖아요. 소나무길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자, 뭘 드렸냐? 여기서는 막걸리 한 잔씩을 드렸어요. 막걸리 한 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막걸리 한 잔? 왜 막걸리 한 잔을 줬지? 막걸리 한 잔 기분 좋게 저 공연 보면서 드시겠죠? 그 다음에 누굴 불렀냐? 그 동네 파출 소장님을 제복을 입혀서 입구 쪽에서 나가실 때 인사를 하게 세팅을 합니다. 자, 막걸리 한 잔 먹었고요. 경찰 서 있고요.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나눠줍니까? 전단지를?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홍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자국할까요? 안 자국할까요? 자국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리운전이 있다 없다? 없다. 지역의 단점이었던 대리운전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한 겁니까? 장점화시킨 거예요. 즉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교육과정 때 3회차, 3주차 정도 하는 건 뭐냐면 기초 교육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대부분 제가 지역에 대한 자원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같은 특강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첫 단부터 마지막 단까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하는 교수 담당 제도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단계를 거쳐야지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지역에는 자원이 없다고 했던 것들을 요것들을 다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걸 장점화시킬 수 있는 어떤 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최근에 되게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할머니 독채 스테이인데 하루 빌려줄 때 얼마 받을까요?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저렇게 딱 빌려주는 겁니다. 옷도 빌려주고요. 고기도 딱 먹을 수 있게 딱 빌려줍니다.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요? 10만 원. 인당 2만 원. 놀랍게도 50만 원입니다. 근데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자,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요. 왜 그럴까? 아니, 이거 왜? 우리 할머니 집 가서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SNS, 그것도 있어요. 맞아. 자, 그리고선 뭐냐? 네? 보증금? 아니, 50만 원인데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50%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 삽니다. 그 2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디 살고 있을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될수록 점점 주거가 아파트와 원룸화 될수록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가 있는 근데 그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냥 당연했던 건다면 이제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민속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통해 매체를 통해서 삼시세끼나 이런 걸 통해서 저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니즈들이 강하게 있는데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예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 공간, 이렇게 독채나 게스트하우스나 스테이가 있으려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광지가 있거나 아니면 호수가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산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게 있어야라는 질문보다는 그 공간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지역은 상관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뭐가 더 중요하다? 공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유행하는데 이런 거. 자,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20대 분들이 모를 겁니다.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오, 소금. 소금 딱 대답하신 분은 30대 이상인 거예요. 나 스스로 30대 이상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딱 놓으면 뭐가 나오죠? 맛조개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20대 분들 중에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옛날 때 우리 30대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농활 체험이라던가 농촌 체험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거나 경험했던 건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은 보면 이 사진들의 특징은 지역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 공간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장 먼저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공간을 재활용, 재활용하는 거. 도시가 아니라요, 공간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 공유 자동차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20대들도 이동의 자유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첫 단에 뭐부터 해야 된다? 공간을 개선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공간에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콘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넣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저런 것만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뭐처럼 아까 전에 목공을 혼자 만들었다면 DIT는 함께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여행도 이렇게 함께 기수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놀랍게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 기수제를 녹여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기수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유대감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민협의체분들이 그냥 뜨문뜨문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수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어디냐? 온양온천. 여러분 온양온천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여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일단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뻔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인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도구온천, 온양온천은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산시가 도보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방치됐던 옛 청수장을 중심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보지역 활성화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저희 지금 다 저 폐건물입니다. 도보 온천단지의 한 온천 숙박시설. 1990년대에 들어 온천 관광 산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문을 닫은 채 이제는 흙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온천탕 건물이 도보 지역의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자, 뭐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 상인 공동체 거점 시설과 청년 창업. 놀랍게도 한 번쯤 보실 것 같죠? 어디에서? 우리 도시 용역사에서. 그렇죠? 똑같아요. 이름만 바꾸고 똑같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여기는 공간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요걸 합니다. 뭘 하냐? 바로 이 공간을 누구한테 열어주냐면 지역의 청년과 인플루언서한테 열어줍니다. 어떻게 뭐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작업. 이게 바로 빌리지 스튜디오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런 배경에다가 사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게 한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공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공간을 인지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은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철학과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던 공간이 개선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 약 1년 동안 이 공간에 대한 인지를 시키고 이 공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누가 하도록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스스로 하도록 주민과 인플루언서와 청년들이 하도록. 그래서 이 공간들을 배경으로 나와주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런 공간을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합니다. 이 친구가 모델인데요. 제가 이제 이 친구 청주 친구예요. 그래서 이 청주에서 와서 사진 찍고 이 공간을 알리고 근데 이 공간이 이제 되게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이라고 매력적으로 공유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아오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오면 뭘 만들어줘야 되냐? 주민 공모 사업으로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공간에서 그때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 모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냐면 단순히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한 철학과 역사를 지역에 인지시키는 방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브랜디드 시티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질문 드렸는데 한옥마을은 어디라고 했었죠? 전주. 놀랍게도 한옥마을은 전국에 50군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주를 떠오르죠.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호두과자는 어딥니까? 천안. 놀랍게도 호두과자는 전국 휴게소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전 하면 뭐가 있습니까? 성심당. 놀랍게도 대전은 엑스포도 유명하고요. 과학도 유명한데 우리는 뭐? 빵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반복적인 노출과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 인식을 하면요. 그 사물이나 그 공간이나 그 브랜드를 봤을 때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면 가장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밤길에 가다 보면 무서운데 외부에 달려있는 H마크가 있는 실외기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주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UD 사업은 총 500군데가 진행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아까 우리 교육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인에서 하는 산업박람회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분들, 센터장님들께서 모여서 저희끼리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 도시재생 사업에서 500군데 중에 몇 %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10%. 근데 그 10%는 뭐냐? 브랜디드된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놨고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마케팅하고 알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활동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도시재생 활동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일산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도시재생 활동가는 뭡니까? 그래서 딱 여쭤봤어요. 앞에 분한테. 근데 그 여쭤봤는데 그분이 활동가래요. 활동가인데 어떤 걸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활동가는 어떤 역할이냐?
예전에 선도 사업에는 우리 행정과 전문가만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뉴딜 사업에 오면서 주민이 들어왔어요. 전문가와 행정은 영어를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한국어를 썼어요. 그럼 이 중간에 이것들을 소통하거나 번역하거나 통역할 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활동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활동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냥 홍보하거나 소식지 만들거나 SNS 하거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재생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식지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도시재생 소식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소식지 안에는 다른 지역 사람은 궁금하지 않고 그 도시재생에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만 우리들끼리 아는 내용들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텐츠가 우리가 관심 없는 거면 그걸 소비할까요? 소비하지 않는 거죠. 도시재생 소식지는 왜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그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을 누구한테 맡기고 활동가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포터즈한테 맡기고 어떤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기술, 질문을 만드는 기술, 듣는 기술, 정보를 어떻게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기술을 통해서 지역의 매체, 메디어 전문가를 만드는 하나의 교육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어떻게 지금 90% 이상 다 용역으로 넘기고 있는 이유가 이런 설명과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잘 이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소식지는 잘 만드는 것보다는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설퍼도 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분들이요. 추후에 이 도시재생 활동가나 도시재생 플레이어 아니면 도시재생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브랜디드 시티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도시재생 활동가 아니면 여기도 센터에 계시지만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재생 전문가. 여기 대한민국에 도시재생 전문가가 있나요? 누가 전문가일까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스스로도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뭘 해야 되지?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그 센터, 땡땡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 그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고민하시다가 도시재생 대학을 한번 들어봐. 2년 동안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재생 대학 들으면 전문가 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자, 저는 사실은 지역에 대한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아니면 지역의 창업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뭐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냐면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이 질문은 뭐냐? 오늘 우리 청주의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 청주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우리 선생님한테 들어볼까요? 청주의 가장 큰 뉴스나 이슈는 뭘까요? 네. 모르겠죠? 몰라요, 정상이에요? 여기 우리 센터 한번 질문 같은 거 해줄까요? 뭘까요, 오늘? 오늘! 이게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개선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검색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병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약을 처방할 수가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정확한 의사, 좋은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병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제점을 알고 그거에 맞는 처방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했냐? 만약에 사람이 65세, 70대가 되는 사람 2명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아픈 게 다 다르겠죠.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 옆에 대전에서 난 여기 간이 아파요. 그래서 간약을 먹어서 낫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해요? 야, 저기 간약 먹으니까 낫어. 난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그럼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가장 전문가가 되는데 이 질문부터 해요.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한 계기 시작 전부터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재생과 저희 지역을 네이버에 치고 유튜브에 치고 SNS에 쳐서 그날 정보들을 쭉 다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 3가지. 지역 신문을 보시고요. 지역 방송 보시고 지역 소식지 구독하십시오. 놀랍게도 이 3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5% 미만입니다. 미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하게 되면 지역의 5% 안에 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청주시에 대한 내용들이 메이저 언론에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홍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세 개에 나오는 건 뭐에 가깝다? 정보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정보는 돈이 되지만 홍보는 비용이 듭니다. 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걸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할 때 몰랐는데요. 한 그게 6년, 7년차 되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교육들이 많이 되고 심지어 포스터는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하고 강사님들은 이런 강사님들이 유명하고 이런 강사님들은 사라졌네?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들 포스터도 다 보고 전국의 도시재생 사회들 쭉 보니까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 지역에 대한 검색하는 사람이 지역에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지역에 있거나 지역에 활동하거나 주민이거나 관계자라고 하시면 꼭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도 저는 사실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어제도 제가 산업박람회를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책자, 소식지를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분석하려고 가져왔는데 이 소식지, 도시재생 소식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다른 타 지역의 사례들을 분석하거나 마케팅으로 도입할 수가 있어요. 이 소식지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전국의 소식지 어디서 볼까요? 센터로 배달 오는데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센터 배달 안 오는 거, 한 건 오는 걸 다 나눠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죠?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올라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가장 교육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었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주민분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 교육을 할 때 뭐부터 해줬다? 협동조합부터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을 관리가 있죠. 어떻게 비즈니스라고 어떻게 지속성을 갖는 거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설립하는 게 됐고 그러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요. 선도사업 때 2017년도에 선도사업이 딱 끝나니까 예산이 끝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뭐였었습니까?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도시재생 지원센터였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했던 센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산업이 끝나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바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 수는 없으니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뭐냐? 지역의 관광과 도시재생 사업을 엮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디냐면 충주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가깝죠? 충주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숙박, 그 다음에 저녁에 술, 바베큐, 무제한, 그 다음에 여기 체험 프로그램까지 이 프로그램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의 공간과 이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는 차를 타고 20-30분 거리입니다. 즉 옛날 때는 컨텐츠는 우리 동네에서의 컨텐츠만 바이브에서 연결했다면 이제는 그게 넘어서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만들어줬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노트도 띄워주고요. 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얼마쯤 하실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인당
매력적인 생각하신 가격이 있으실 거죠? 1인당 가격은 55,000원입니다. 55,000원.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가능한 거는 문화관광과의 역할과 도시재생과학을 협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지역의 이런 힘들과 문제점, 우리는 안대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를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캠핑카를 방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캠핑카를 방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민이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고캠프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충주 어디서든 전화를 해주시면 기존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쓸 때 이것들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와 배달의 민족을 합친 사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은 더 트레일러를 옮기는 자격증을 따는 특수면허라는 거겠죠. 저런 교육을 누가 해주면 된다?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야놀자와 협력을 맺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사업체라고 하면 단순하게 벽화 그리는 수준을 이제 뛰어넘는 것들을 빨리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의 이 공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담당자나 주민이나 청년의 입장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일단은 제주도에서도 카페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안 오는 지역, 모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힌트는 해녀를 가지고서 콘텐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면 해녀로 어떤 콘텐츠를 할까요? 해녀. 일단 해녀 체험은 아닙니다. 해녀 체험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할 텐데요. 여기 프로젝트 이름은 해녀의 부엌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공간입니다. 저희 해녀의 부엌은요, 종달리에 계신 해녀분들과 청년 예술인들 20대부터 90대까지 2090이 함께 어울려져서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과 그리고 해산물 이야기, 그리고 해녀가 직접 차려주는 식사가 있는 식사와 공연이 결합된 극장식 레스토랑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문화가 융합돼야 됩니다. 저희는 꿀소라를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 SOC 시설이나 유휴공간이 생기면 누가 운영했냐? 마을 주민들이 운영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PPP형이라고 해서 전문 그룹들이 2년 동안 운영하고 주민분들은 고용이 돼서 이것들을 잘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관받을 수 있도록. 네. 그걸 도시생 사업에서 PPP형, 민간협력형 도시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제조해서 식품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지역민들과의 상생구조 없이는 지속 가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민들을 먼저 만나고 그 지역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색깔을 넣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힘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서빙할 때 어떻게 복장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시는 듯이 아까는 랩이라는 주니어의 문화를 시니어가 했다면 그건 반대로 시니어의 문화를 주니어가 입힌 해녀라는 컨텐츠는요 몇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불과 2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당연하고 그리고 저기에서 컨텐츠가 없다고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발굴하고 한번 기회를 만들 때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유의 경험을 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복을 팔더라도 저렇게 팔면 두세 배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교감과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꼭 한번 해녀의 부엌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사례들을 보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이 어떻게 공간을 개선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공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들을 빨리 이해해야 되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라는 사업들을 중기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 과정을 도시재생 대학으로 쫙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엔 보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소멸은요,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 즉 다시 얘기하면 동네 소멸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동네가 소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젠 어떻게 옮겨가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20대들이 홍대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갑니다. 어디 가냐면 망원동, 을지로, 성수, 연희 이런 데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공간은 그대로 있으나 그 공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다른 망원동이나 성수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즉 공간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이전되고 변경되고 이전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플레이어로 엮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뒤에 쪽에 인천의 계양로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기존의 창업자들,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과 노포가 연계해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옛날 때 이 이마트는요, 단순하게 상품을 사는 거였다면 최근에 이마트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문화센터도 있고요, 치과도 있고요, 식당도 있어요. 즉 사람들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원해요. 자, 근데 쿠팡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트를 없애는 게 아니냐,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큰 스타필드나 더 현대를 만들었어요. 뭘 넣으면서 자동차도 볼 수 있고 체험 경험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고, 즉 이제 사람들은 전통 시장을 살리거나 지역의 상권을 살리려면 콘텐츠를 다양성을 갖춰야 되고, 이제 어떤 직업들이 하냐면 콘텐츠 스카우터라는 직업이 나올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지역에다가 배치시키고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중요한 역할로, 모처럼 야구에서 트레이드를 하고 코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그런 프리마켓들이 잘 되는 이유들은 그런 스카우트들이 다 있거든요. 잘 되는 프리마켓에서는 그런 역할을 동네로 좀 옮기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좀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이제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냐, 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바뀌냐는 내용을 쭉 가져왔거든요. 이런 트렌드.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홍보 마케팅,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 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기회가 마련되어진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저랑 한 1시간 35분 쉬지 않고 또 오셨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지루하셨나요? 좀 빨리 가셨나요? 빨리 가셨나요? 딱 두 분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셨나요? 네, 빨리 갔다는 거는 감사합니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